STRY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인물들을 통해 시대의 모순과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1540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런던의 타워힐 광장은 피비린내와 군중의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의 희생자는 한때 헨리 8세의 가장 강력한 신하였던 토머스 크롬웨. 하지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공포는 반역자의 죽음이 아닌 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인의 끔찍한 서투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연대기 작가 에드워드 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크롬웰은 조잡하고 푸죽한 주인처럼 서툰 자가 내리치는 도끼날을 너무나도 끈기 있게 견뎌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지독히도 꼴사납게 수행했다. 공개 처형이 왕권의 신속하고 단호한 정의를 과시하는 무대였던 시대에 서툰 참수형은 불필요하게 잔인하고 비전문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사형 집행인의 가장 큰 죄는 사람을 죽인 것 자체가 아니라 희생자에게 신속하고 깔끔한 죽음을 선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이 짧은 일화는 중세 사형 집행인이라는 존재가 가진 역설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법과 질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바로 그들이 수행해야만 했던 폭력 때문에 사회 전체로부터 낙인 찍힌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세 유럽의 사형 집행인 그들의 어둡고도 기묘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기피 직업의 탄생, 피해 대가로 칼을 잡은 자들 중세 초기의 유럽에서 사형 집행인이라는 전문 직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법체계는 분산되어 있었고 범죄에 대한 대응은 공동체나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후 등장한 게르만 왕국들에서는 공식적인 사형보다 베르길트, 즉 범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심지어 가문 간의 피해 복수가 더 일반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신라의 화랑 관창이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받았던 것처럼 당시 유럽에서도 개인적 차원의 보복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납되곤 했습니다. 초기 법전 어디에도 사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관직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면 그 임무는 군인이나 지역의 힘센 사람, 혹은 심지어 피해자 가족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교회의 영향력 또한 사형 집행인의 부재에 한몫했습니다. 교회는 피를 흘리는 것보다 자비와 참회를 강조했고 신의 심판의 운명을 맡기는 심판이 널리 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형 집행이라는 굳은 일을 할 사람을 찾기 위해 공동체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방법은 바로 사형수 중에서 사형 집행인을 충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대에 오를 운명이었던 죄수가 만약 다른 죄수를 처형하는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목숨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수대의 밧줄을 칼과 맞바꾸는 거래였죠.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이 방식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사회의 눈으로 볼 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이들, 모든 것을 잃은 완전한 추방자들이었기에 그들은 공동체의 가장 더러운 일을 거리낌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470년 덴마크의 한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스웨덴의 한 도둑이 교수대 위에서 자비를 구걸하며 마을의 사형 집행인이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군중은 그를 불쌍히 여겨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는 사면되었지만 그의 몸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새겨졌습니다. 벌겋게 달군 인두가 그의 살갗에 도둑과 사형 집행인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수치를 온몸에 기록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형 집행인이라는 직업은 태어나는 것도 고용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 버려진 자들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들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귀를 자르거나 얼굴에 낙인을 찍는 등 신체를 영구적으로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인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독한 것으로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죄를 짊어진 살아있는 희생양, 그야말로 불가촉천민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백정이 그러했듯 그들은 사회에 필수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천대받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2부 전문가 그리고 장인, 실수는 곧 죽음이다. 11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는 중세성기, 유럽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사법체계는 더욱 정교해졌고 공개처형은 범죄를 억제하고 통치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장엄한 공공연극이 되었습니다. 사형이 빈번해지면서 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전문가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사형 집행인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권에서는 나흐리히터, 즉 심판을 집행하는 자, 프랑스에서는 부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인이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판사의 판결을 실행하는 사법체계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1276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시의 헌장에는 공식적인 시의 사형 집행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도시들은 자신들의 사법권을 과시하기 위해 전문 사형 집행인을 고용했고 그의 역할은 점차 제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사형 방식은 참수, 교수형, 화형, 수레바퀴형, 사지절단형 등 매우 다양했고 집행인은 이 모든 기술에 통달해야 했습니다. 귀족에게만 허용되었던 명예로운 죽음인 참수형은 검이나 도끼를 다루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륙에서 선호된 양손검은 오직 참수만을 위해 칼끝이 뭉툭하게 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종종 내가 이 검을 들어 올릴 때 이 가련한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노라와 같은 경건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신과 왕의 정의를 대리하는 도구일 뿐 살인자가 아니라는 자기 변명이자 죄인의 영혼을 위한 기이한 기도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형벌로 알려진 수레바퀴형은 산채로 죄인의 팔다리 뼈를 쇠막대로 부순 뒤 그 너덜너덜해진 몸을 마차 바퀴살 사이에 엮어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엄청난 힘과 정확성, 그리고 정해진 순서대로 고통을 가하는 냉정함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프로페셔널리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서툰 집행은 정의 자체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독일 도시에서는 참수형에 대해 비공식적인 삼진 아웃 제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집행인이 3번의 도끼질 안으로 죄인의 목을 베지 못하면 분노한 군중이 그를 끌어내려 대신 처형대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실수는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어떻게 전수되었을까요? 대부분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도제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아들은 밧줄 묶는 법부터 시작해 시체를 처리하는 등의 자비를 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16세기 니른베르크의 유명한 사형 집행인 프란츠 슈미트는 자신의 일기에서 호박이나 동물을 상대로 수없이 참수 연습을 한 뒤에야 비로소 사람을 처형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끔찍한 훈련은 정확성과 담력을 기르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3부 모순적인 삶, 치유사이자 천민 사형 집행인의 임무는 처형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의 고문 또한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렉이라는 사지 확장기나 스트라파도라는 매달기 고문기구를 다루기 위해선 인체가 죽지 않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놀라운 역설이 탄생합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당시의 의사들보다 인체에 대해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문과 처형을 통해 얻은 실용적인 해부학 지식은 대를 이어 전수되었고, 이들은 공동체 내에서 비공식적인 접골사나 외과 의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를 피하고 경멸하던 사람들도 뼈가 부러지거나 고질병이 생기면 밤중에 몰래 그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장 잔인한 자가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졌다는 이 기묘한 사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하수구를 청소하고 동물 사체를 처리하며 나병 환자나 불황자를 도시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아무도 원치 않는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불결함을 더욱 강조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들이 사회 시스템 유지에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였는지를 증명했습니다. 4부 오명의 대가와 특권, 그리고 구원. 그렇다면 이토록 무거운 사회적 멸시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들은 이 직업을 계속했을까요? 답은 경제적 보상과 특권에 있었습니다. 도시 당국은 그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프랑스어 아바주라 불리는 걸리는 시장에서 세금처럼 상인들의 물건을 일부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가 시장을 걸으면 상인들은 마지못해 곡식 한 줌이나 빵 한 덩이를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보통 성문 밖이나 감옥 옆에 위치한 집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세금도 면제되었습니다. 가장 큰 수입원은 처형된 죄수의 소지품을 가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귀했던 옷이나 돈주머니는 훌륭한 부수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권들은 그들을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일반 시민들과의 괴리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단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게 또한 존재했습니다. 종교적인 중세사회에서 그들은 비록 교회가 합법적인 살인은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집행인들은 자신이 처형한 영혼들을 위해 익명으로 미사를 봉헌하거나 교회에 기부하며 속죄하고자 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된 니른베르크의 사형 집행인 프란츠 슈미트. 그는 수십 년간 흠잡을 데 없이 임무를 수행한 후 신성로마 제국 황제에게 자신의 가문에 내려진 불명예의 낙인을 지워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황제는 그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의 가문에 시민권을 부여하고 모든 오명을 씻어주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인이라는 천한 신분을 벗고 명예를 회복한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끔찍한 직업 속에서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고자 했던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맺은 말 중세의 사형 집행인. 그들은 법의 이름으로 가장 끔찍한 폭력을 행사해야 했던 사회의 필요악이었습니다. 숙련된 장인이자 기피 대상이었고 정의의 도구이자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더러운 일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들의 어두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잔혹한 풍경이 아니라 정의와 인간성,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인물들을 통해
시대의 모순과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1540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런던의 타워힐 광장은 피비린내와 군중의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의 희생자는 한때 헨리 8세의 가장 강력한 신하였던 토머스 크롬웨. 하지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공포는 반역자의 죽음이 아닌 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인의 끔찍한 서투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연대기 작가 에드워드 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크롬웰은 조잡하고 푸죽한 주인처럼 서툰 자가 내리치는 도끼날을 너무나도 끈기 있게 견뎌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지독히도 꼴사납게 수행했다. 공개 처형이 왕권의 신속하고 단호한 정의를 과시하는 무대였던 시대에 서툰 참수형은 불필요하게 잔인하고 비전문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사형 집행인의 가장 큰 죄는 사람을 죽인 것 자체가 아니라 희생자에게 신속하고 깔끔한 죽음을 선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이 짧은 일화는 중세 사형 집행인이라는 존재가 가진 역설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법과 질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바로 그들이 수행해야만 했던 폭력 때문에 사회 전체로부터 낙인 찍힌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세 유럽의 사형 집행인 그들의 어둡고도 기묘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기피 직업의 탄생, 피해 대가로 칼을 잡은 자들 중세 초기의 유럽에서 사형 집행인이라는 전문 직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법체계는 분산되어 있었고 범죄에 대한 대응은 공동체나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후 등장한 게르만 왕국들에서는 공식적인 사형보다 베르길트, 즉 범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심지어 가문 간의 피해 복수가 더 일반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신라의 화랑 관창이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받았던 것처럼 당시 유럽에서도 개인적 차원의 보복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납되곤 했습니다. 초기 법전 어디에도 사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관직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면 그 임무는 군인이나 지역의 힘센 사람, 혹은 심지어 피해자 가족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교회의 영향력 또한 사형 집행인의 부재에 한몫했습니다. 교회는 피를 흘리는 것보다 자비와 참회를 강조했고 신의 심판의 운명을 맡기는 심판이 널리 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형 집행이라는 굳은 일을 할 사람을 찾기 위해 공동체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방법은 바로 사형수 중에서 사형 집행인을 충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대에 오를 운명이었던 죄수가 만약 다른 죄수를 처형하는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목숨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수대의 밧줄을 칼과 맞바꾸는 거래였죠.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이 방식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사회의 눈으로 볼 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이들, 모든 것을 잃은 완전한 추방자들이었기에 그들은 공동체의 가장 더러운 일을 거리낌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470년 덴마크의 한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스웨덴의 한 도둑이 교수대 위에서 자비를 구걸하며 마을의 사형 집행인이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군중은 그를 불쌍히 여겨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는 사면되었지만 그의 몸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새겨졌습니다. 벌겋게 달군 인두가 그의 살갗에 도둑과 사형 집행인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수치를 온몸에 기록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형 집행인이라는 직업은 태어나는 것도
고용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 버려진 자들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들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귀를 자르거나 얼굴에 낙인을 찍는 등 신체를 영구적으로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인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독한 것으로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죄를 짊어진 살아있는 희생양, 그야말로 불가촉천민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백정이 그러했듯 그들은 사회에 필수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천대받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2부 전문가 그리고 장인, 실수는 곧 죽음이다. 11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는 중세성기, 유럽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사법체계는 더욱 정교해졌고 공개처형은 범죄를 억제하고 통치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장엄한 공공연극이 되었습니다. 사형이 빈번해지면서 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전문가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사형 집행인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권에서는 나흐리히터, 즉 심판을 집행하는 자, 프랑스에서는 부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인이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판사의 판결을 실행하는 사법체계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1276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시의 헌장에는 공식적인 시의 사형 집행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도시들은 자신들의 사법권을 과시하기 위해 전문 사형 집행인을 고용했고 그의 역할은 점차 제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사형 방식은 참수, 교수형, 화형, 수레바퀴형, 사지절단형 등 매우 다양했고 집행인은 이 모든 기술에 통달해야 했습니다. 귀족에게만 허용되었던 명예로운 죽음인 참수형은 검이나 도끼를 다루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륙에서 선호된 양손검은 오직 참수만을 위해 칼끝이 뭉툭하게 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종종 내가 이 검을 들어 올릴 때 이 가련한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노라와 같은 경건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신과 왕의 정의를 대리하는 도구일 뿐 살인자가 아니라는 자기 변명이자 죄인의 영혼을 위한 기이한 기도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형벌로 알려진 수레바퀴형은 산채로 죄인의 팔다리 뼈를 쇠막대로 부순 뒤 그 너덜너덜해진 몸을 마차 바퀴살 사이에 엮어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엄청난 힘과 정확성, 그리고 정해진 순서대로 고통을 가하는 냉정함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프로페셔널리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서툰 집행은 정의 자체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독일 도시에서는 참수형에 대해 비공식적인 삼진 아웃 제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집행인이 3번의 도끼질 안으로 죄인의 목을 베지 못하면 분노한 군중이 그를 끌어내려 대신 처형대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실수는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어떻게 전수되었을까요? 대부분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도제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아들은 밧줄 묶는 법부터 시작해 시체를 처리하는 등의 자비를 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16세기 니른베르크의 유명한 사형 집행인 프란츠 슈미트는 자신의 일기에서 호박이나 동물을 상대로 수없이 참수 연습을 한 뒤에야 비로소 사람을 처형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끔찍한 훈련은 정확성과 담력을 기르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3부 모순적인 삶, 치유사이자 천민 사형 집행인의 임무는 처형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의 고문 또한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렉이라는 사지 확장기나 스트라파도라는 매달기 고문기구를 다루기 위해선 인체가 죽지 않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놀라운 역설이 탄생합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당시의 의사들보다 인체에 대해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문과 처형을 통해 얻은 실용적인 해부학 지식은 대를 이어 전수되었고, 이들은 공동체 내에서 비공식적인 접골사나 외과 의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를 피하고 경멸하던 사람들도 뼈가 부러지거나 고질병이 생기면 밤중에 몰래 그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장 잔인한 자가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졌다는 이 기묘한 사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하수구를 청소하고 동물 사체를 처리하며 나병 환자나 불황자를 도시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아무도 원치 않는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불결함을 더욱 강조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들이 사회 시스템 유지에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였는지를 증명했습니다. 4부 오명의 대가와 특권, 그리고 구원. 그렇다면 이토록 무거운 사회적 멸시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들은 이 직업을 계속했을까요? 답은 경제적 보상과 특권에 있었습니다. 도시 당국은 그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프랑스어 아바주라 불리는 걸리는 시장에서 세금처럼 상인들의 물건을 일부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가 시장을 걸으면 상인들은 마지못해 곡식 한 줌이나 빵 한 덩이를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보통 성문박이나 감옥 옆에 위치한 집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세금도 면제되었습니다. 가장 큰 수입원은 처형된 죄수의 소지품을 가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귀했던 옷이나 돈주머니는 훌륭한 부수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권들은 그들을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일반 시민들과의 괴리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단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게 또한 존재했습니다. 종교적인 중세사회에서 그들은 비록 교회가 합법적인 살인은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집행인들은 자신이 처형한 영혼들을 위해 익명으로 미사를 봉헌하거나 교회에 기부하며 속죄하고자 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된 니른베르크의 사형 집행인 프란츠 슈미트. 그는 수십 년간 흠잡을 데 없이 임무를 수행한 후 신성로마 제국 황제에게 자신의 가문에 내려진 불명예의 낙인을 지워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황제는 그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의 가문에 시민권을 부여하고 모든 오명을 씻어주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인이라는 천한 신분을 벗고 명예를 회복한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끔찍한 직업 속에서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고자 했던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맺은 말 중세의 사형 집행인. 그들은 법의 이름으로 가장 끔찍한 폭력을 행사해야 했던 사회의 필요악이었습니다. 숙련된 장인이자 기피 대상이었고 정의의 도구이자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더러운 일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들의 어두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잔혹한 풍경이 아니라 정의와 인간성,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인물들을 통해 시대의 모순과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1540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런던의 타워힐 광장은 피비린내와 군중의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의 희생자는 한때 헨리 8세의 가장 강력한 신하였던 토머스 크롬웨. 하지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공포는 반역자의 죽음이 아닌 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인의 끔찍한 서투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연대기 작가 에드워드 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크롬웰은 조잡하고 푸죽한 주인처럼 서툰 자가 내리치는 도끼날을 너무나도 끈기 있게 견뎌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지독히도 꼴사납게 수행했다. 공개 처형이 왕권에 신속하고 단호한 정의를 과시하는 무대였던 시대에 서툰 참수형은 불필요하게 잔인하고 비전문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사형 집행인의 가장 큰 죄는 사람을 죽인 것 자체가 아니라 희생자에게 신속하고 깔끔한 죽음을 선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이 짧은 일화는 중세 사형 집행인이라는 존재가 가진 역설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법과 질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바로 그들이 수행해야만 했던 폭력 때문에 사회 전체로부터 낙인 찍힌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세 유럽의 사형 집행인 그들의 어둡고도 기묘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기피 직업의 탄생, 피해 대가로 칼을 잡은 자들 중세 초기의 유럽에서 사형 집행인이라는 전문 직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법 체계는 분산되어 있었고 범죄에 대한 대응은 공동체나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후 등장한 게르만 왕국들에서는 공식적인 사형보다 베르길트, 즉 범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심지어 가문 간의 피해 복수가 더 일반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신라의 화랑 관창이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받았던 것처럼 당시 유럽에서도 개인적 차원의 보복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납되곤 했습니다. 초기 법전 어디에도 사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관직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면 그 임무는 군인이나 지역의 힘센 사람, 혹은 심지어 피해자 가족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교회의 영향력 또한 사형 집행인의 부재에 한몫했습니다. 교회는 피를 흘리는 것보다 자비와 참회를 강조했고 신의 심판의 운명을 맡기는 심판이 널리 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형 집행이라는 굳은 일을 할 사람을 찾기 위해 공동체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방법은 바로 사형수 중에서 사형 집행인을 충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대에 오를 운명이었던 죄수가 만약 다른 죄수를 처형하는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목숨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수대의 밧줄을 칼과 맞바꾸는 거래였죠.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이 방식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사회의 눈으로 볼 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이들, 모든 것을 잃은 완전한 추방자들이었기에 그들은 공동체의 가장 더러운 일을 거리낌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470년 덴마크의 한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스웨덴의 한 도둑이 교수대 위에서 자비를 구걸하며 마을의 사형 집행인이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군중은 그를 불쌍히 여겨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는 사면되었지만 그의 몸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새겨졌습니다. 벌겋게 달군 인두가 그의 살갗에 도둑과 사형 집행인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수치를 온몸에 기록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형 집행인이라는 직업은 태어나는 것도 고용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
버려진 자들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들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귀를 자르거나 얼굴에 낙인을 찍는 등 신체를 영구적으로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인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독한 것으로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죄를 짊어진 살아있는 희생양, 그야말로 불가촉천민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백정이 그러했듯 그들은 사회에 필수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천대받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2부 전문가 그리고 장인, 실수는 곧 죽음이다. 11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는 중세성기, 유럽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사법체계는 더욱 정교해졌고 공개처형은 범죄를 억제하고 통치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장엄한 공공연극이 되었습니다. 사형이 빈번해지면서 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전문가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사형 집행인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권에서는 나흐리히터, 즉 심판을 집행하는 자, 프랑스에서는 부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인이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판사의 판결을 실행하는 사법체계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1276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시의 헌장에는 공식적인 시의 사형 집행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도시들은 자신들의 사법권을 과시하기 위해 전문 사형 집행인을 고용했고 그의 역할은 점차 제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사형 방식은 참수, 교수형, 화형, 수레바퀴형, 사지절단형 등 매우 다양했고 집행인은 이 모든 기술에 통달해야 했습니다. 귀족에게만 허용되었던 명예로운 죽음인 참수형은 검이나 도끼를 다루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륙에서 선호된 양손검은 오직 참수만을 위해 칼끝이 뭉툭하게 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종종 내가 이 검을 들어 올릴 때 이 가련한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노라 와 같은 경건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신과 왕의 정의를 대리하는 도구일 뿐 살인자가 아니라는 자기 변명이자 죄인의 영혼을 위한 기이한 기도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형벌로 알려진 수레바퀴형은 산채로 죄인의 팔다리뼈를 쇠막대로 부순 뒤 그 너덜너덜해진 몸을 마차 바퀴살 사이에 엮어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엄청난 힘과 정확성, 그리고 정해진 순서대로 고통을 가하는 냉정함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프로페셔널리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서툰 집행은 정의 자체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독일 도시에서는 참수형에 대해 비공식적인 삼진 아웃 제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집행인이 3번의 도끼질 안으로 죄인의 목을 베지 못하면 분노한 군중이 그를 끌어내려 대신 처형대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실수는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어떻게 전수되었을까요? 대부분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도제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아들은 밧줄 묶는 법부터 시작해 시체를 처리하는 등의 자비를 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16세기 니른베르크의 유명한 사형 집행인 프란츠 슈미트는 자신의 일기에서 호박이나 동물을 상대로 수없이 참수 연습을 한 뒤에야 비로소 사람을 처형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끔찍한 훈련은 정확성과 담력을 기르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3부 모순적인 삶, 치유사이자 천민 사형 집행인의 임무는 처형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의 고문 또한 그들의 목이었습니다. 렉이라는 사지 확장기나 스트라파도라는 매달기 고문기구를 다루기 위해선 인체가 죽지 않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놀라운 역설이 탄생합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당시의 의사들보다 인체에 대해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문과 처형을 통해 얻은 실용적인 해부학 지식은 대를 이어 전수되었고, 이들은 공동체 내에서 비공식적인 접골사나 외과 의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를 피하고 경멸하던 사람들도 뼈가 부러지거나 고질병이 생기면 밤중에 몰래 그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장 잔인한 자가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졌다는 이 기묘한 사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하수구를 청소하고 동물 사체를 처리하며 나병 환자나 불황자를 도시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아무도 원치 않는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불결함을 더욱 강조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들이 사회 시스템 유지에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였는지를 증명했습니다. 4부 오명의 대가와 특권, 그리고 구원. 그렇다면 이토록 무거운 사회적 멸시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들은 이 직업을 계속했을까요? 답은 경제적 보상과 특권에 있었습니다. 도시 당국은 그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프랑스어 아바주라 불리는 걸리는 시장에서 세금처럼 상인들의 물건을 일부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가 시장을 걸으면 상인들은 마지못해 곡식 한 줌이나 빵 한 덩이를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보통 성문 밖이나 감옥 옆에 위치한 집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세금도 면제되었습니다. 가장 큰 수입원은 처형된 죄수의 소지품을 가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귀했던 옷이나 돈주머니는 훌륭한 부수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권들은 그들을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일반 시민들과의 괴리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단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게 또한 존재했습니다. 종교적인 중세사회에서 그들은 비록 교회가 합법적인 살인은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집행인들은 자신이 처형한 영혼들을 위해 익명으로 미사를 봉헌하거나 교회에 기부하며 속죄하고자 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된 니른베르크의 사형 집행인 프란츠 슈미트. 그는 수십 년간 흠잡을 데 없이 임무를 수행한 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자신의 가문에 내려진 불명예의 낙인을 지워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황제는 그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의 가문에 시민권을 부여하고 모든 오명을 씻어주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인이라는 천한 신분을 벗고 명예를 회복한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끔찍한 직업 속에서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고자 했던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맺은 말 중세의 사형 집행인. 그들은 법의 이름으로 가장 끔찍한 폭력을 행사해야 했던 사회의 필요악이었습니다. 숙련된 장인이자 기피 대상이었고 정의의 도구이자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더러운 일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들의 어두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잔혹한 풍경이 아니라 정의와 인간성,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인물들을 통해 시대의 모순과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1540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런던의 타워힐 광장은 피비린내와 군중의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의 희생자는 한때
헨리 8세의 가장 강력한 신하였던 토머스 크롬웰. 하지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공포는 반역자의 죽음이 아닌 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인의 끔찍한 서투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연대기 작가 에드워드 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크롬웰은 조잡하고 푸죽한 주인처럼 서툰 자가 내리치는 도끼날을 너무나도 끈기 있게 견뎌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지독히도 꼴사납게 수행했다. 공개 처형이 왕권의 신속하고 단호한 정의를 과시하는 무대였던 시대에 서툰 참수형은 불필요하게 잔인하고 비전문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사형 집행인의 가장 큰 죄는 사람을 죽인 것 자체가 아니라 희생자에게 신속하고 깔끔한 죽음을 선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이 짧은 일화는 중세 사형 집행인이라는 존재가 가진 역설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법과 질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바로 그들이 수행해야만 했던 폭력 때문에 사회 전체로부터 낙인 찍힌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세 유럽의 사형 집행인 그들의 어둡고도 기묘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기피 직업의 탄생, 피해 대가로 칼을 잡은 자들 중세 초기의 유럽에서 사형 집행인이라는 전문 직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법체계는 분산되어 있었고 범죄에 대한 대응은 공동체나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후 등장한 게르만 왕국들에서는 공식적인 사형보다 베르길트, 즉 범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심지어 가문 간의 피해 복수가 더 일반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신라의 화랑 관창이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받았던 것처럼 당시 유럽에서도 개인적 차원의 보복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납되곤 했습니다. 초기 법전 어디에도 사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관직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면 그 임무는 군인이나 지역의 힘센 사람, 혹은 심지어 피해자 가족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교회의 영향력 또한 사형 집행인의 부재에 한몫했습니다. 교회는 피를 흘리는 것보다 자비와 참회를 강조했고 신의 심판의 운명을 맡기는 심판이 널리 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형 집행이라는 굳은 일을 할 사람을 찾기 위해 공동체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방법은 바로 사형수 중에서 사형 집행인을 충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대에 오를 운명이었던 죄수가 만약 다른 죄수를 처형하는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목숨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수대의 밧줄을 칼과 맞바꾸는 거래였죠.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이 방식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사회의 눈으로 볼 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이들, 모든 것을 잃은 완전한 추방자들이었기에 그들은 공동체의 가장 더러운 일을 거리낌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470년 덴마크의 한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스웨덴의 한 도둑이 교수대 위에서 자비를 구걸하며 마을의 사형 집행인이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군중은 그를 불쌍히 여겨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는 사면되었지만 그의 몸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새겨졌습니다. 벌겋게 달군 인두가 그의 살갗에 도둑과 사형 집행인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수치를 온몸에 기록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형 집행인이라는 직업은 태어나는 것도 고용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 버려진 자들 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들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귀를 자르거나 얼굴에 낙인을 찍는 등 신체를 영구적으로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인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독한 것으로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죄를 짊어진 살아있는 희생양, 그야말로 불가촉천민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백정이 그러했듯 그들은 사회에 필수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천대받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2부 전문가 그리고 장인, 실수는 곧 죽음이다. 11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는 중세성기, 유럽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사법체계는 더욱 정교해졌고 공개처형은 범죄를 억제하고 통치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장엄한 공공연극이 되었습니다. 사형이 빈번해지면서 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전문가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사형 집행인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권에서는 나흐리히터, 즉 심판을 집행하는 자, 프랑스에서는 부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인이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판사의 판결을 실행하는 사법체계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1276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시의 헌장에는 공식적인 시의 사형 집행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도시들은 자신들의 사법권을 과시하기 위해 전문 사형 집행인을 고용했고 그의 역할은 점차 제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중세의 사형 방식은 참수, 교수형, 화형, 수레바퀴형, 사지절단형 등 매우 다양했고 집행인은 이 모든 기술에 통달해야 했습니다. 귀족에게만 허용되었던 명예로운 죽음인 참수형은 검이나 도끼를 다루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륙에서 선호된 양손검은 오직 참수만을 위해 칼끝이 뭉툭하게 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종종 내가 이 검을 들어 올릴 때 이 가련한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노라 와 같은 경건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신과 왕의 정의를 대리하는 도구일 뿐 살인자가 아니라는 자기 변명이자 죄인의 영혼을 위한 기이한 기도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형벌로 알려진 수레바퀴형은 산채로 죄인의 팔다리 뼈를 쇠막대로 부순 뒤 그 너덜너덜해진 몸을 마차 바퀴살 사이에 엮어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엄청난 힘과 정확성, 그리고 정해진 순서대로 고통을 가하는 냉정함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프로페셔널리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서툰 집행은 정의 자체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독일 도시에서는 참수형에 대해 비공식적인 삼진 아웃 제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집행인이 3번의 도끼질 안으로 죄인의 목을 베지 못하면 분노한 군중이 그를 끌어내려 대신 처형대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실수는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어떻게 전수되었을까요? 대부분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도제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아들은 밧줄 묶는 법부터 시작해 시체를 처리하는 등의 자비를 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16세기 니른베르크의 유명한 사형 집행인 프란츠 슈미트는 자신의 일기에서 호박이나 동물을 상대로 수없이 참수 연습을 한 뒤에야 비로소 사람을 처형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끔찍한 훈련은 정확성과 담력을 기르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3부 모순적인 삶, 치유사이자 천민 사형 집행인의 임무는 처형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의 고문 또한 그들의 목이었습니다. 렉이라는 사지 확장기나 스트라파도라는 매달기 고문기구를 다루기 위해선 인체가 죽지 않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놀라운 역설이 탄생합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당시의 의사들보다 인체에 대해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문과 처형을 통해 얻은 실용적인 해부학 지식은 대를 이어 전수되었고, 이들은 공동체 내에서 비공식적인 접골사나 외과 의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를 피하고 경멸하던 사람들도 뼈가 부러지거나 고질병이 생기면 밤중에 몰래 그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장 잔인한 자가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졌다는 이 기묘한 사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하수구를 청소하고 동물 사체를 처리하며 나병 환자나 불황자를 도시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아무도 원치 않는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불결함을 더욱 강조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들이 사회 시스템 유지에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였는지를 증명했습니다. 4부 오명의 대가와 특권, 그리고 구원. 그렇다면 이토록 무거운 사회적 멸시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들은 이 직업을 계속했을까요? 답은 경제적 보상과 특권에 있었습니다. 도시 당국은 그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프랑스어 아바주라 불리는 걸리는 시장에서 세금처럼 상인들의 물건을 일부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가 시장을 걸으면 상인들은 마지못해 곡식 한 줌이나 빵 한 덩이를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보통 성문 밖이나 감옥 옆에 위치한 집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세금도 면제되었습니다. 가장 큰 수입원은 처형된 죄수의 소지품을 가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귀했던 옷이나 돈주머니는 훌륭한 부수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권들은 그들을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일반 시민들과의 괴리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단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게 또한 존재했습니다. 종교적인 중세사회에서 그들은 비록 교회가 합법적인 살인은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집행인들은 자신이 처형한 영혼들을 위해 익명으로 미사를 봉헌하거나 교회에 기부하며 속죄하고자 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된 니른베르크의 사형 집행인 프란츠 슈미트. 그는 수십 년간 흠잡을 데 없이 임무를 수행한 후 신성로마 제국 황제에게 자신의 가문에 내려진 불명예의 낙인을 지워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황제는 그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의 가문에 시민권을 부여하고 모든 오명을 씻어주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인이라는 천한 신분을 벗고 명예를 회복한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끔찍한 직업 속에서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고자 했던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맺은 말 중세의 사형 집행인. 그들은 법의 이름으로 가장 끔찍한 폭력을 행사해야 했던 사회의 필요악이었습니다. 숙련된 장인이자 기피 대상이었고 정의의 도구이자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더러운 일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들의 어두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잔혹한 풍경이 아니라 정의와 인간성,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TRY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인물들을 통해 시대의 모순과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1540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런던의 타워힐 광장은 피비린내와 군중의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의 희생자는 한때 헨리 8세의 가장 강력한 신하였던 토머스 크롬에,
하지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공포는 반역자의 죽음이 아닌 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인의 끔찍한 서투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연대기 작가 에드워드 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크로멜은 조잡하고 푸주간